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에 대한 좀 뭐랄까요, 존중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네,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판은 감사히 받아들이지만 표현이 좀 불필요한 그런 모욕적 공격적인 건 좀 안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요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받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 공식적으로 출범했고요. 불과 일주일 사이 정말 이건 롤러코스터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 극적으로 합류하셨고요. 도대체 물밑에서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장성철 교수님, 네. 지난주에 카노사의 굴욕 말씀해 주셨는데 네. 카노사의 굴욕 같은 모습은 잘 안 보이는데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냥 뭐 굴욕은 아니고요. 예. 서로 필요에 의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카노사의 굴욕이 맞다라고 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확 떨어져가지고 정말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 찾아가서 애걸복걸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은 그것 정도는 아니었고요. 아하. 김종인 위원장은 나 진짜 총괄선대위원장 하고 싶은데 왜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이러한 생각. 네. 윤석열 후보는 저분 빨리 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중간에서 적절하게 긴장감을 불러일으켜줬고 아하. 김재원 최고가 네. 찾아가서 그냥 3만 원짜리 와인 사가서 10만 원짜리 와인 얻어먹고 집요할 정도로 많이 찾아갔다라는 네. 소문도 있고요. 3만 원짜리 와인 찾아간 거 확인하셨어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네. 그리고 10만 원짜리 와인 얻어. 네, 본인이 얘기했고요. 그랬군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정진석 의원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네. 가장 또 실세 중에 한 분인 예. 권성동 사무총장께서 예. 아유 위원장님 정말 위원장님의 총괄선대위원장이세요. 제발 와서 저희들 좀 지도해 주세요. 네. 라고 한 여러 가지 일들이 아하. 다 결합이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카노사의 굴욕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아니죠. 다른 대리 카노사 같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지봉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비슷한데요. 장 교수가 얘기한 부분하고 저는 예. 이제 김종인 그 총괄선대위원장도 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계기가 필요했고 명분이 필요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시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 근데 거기에 중간에 사실은 이제 의견이 연합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의견이 네. 합의가 안 돼서 그게 논란이 됐었고 충돌이 됐었는데 네. 별동대를 하나 만드는 걸로 합의가 한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종합상황실인가요? 그걸 이제 본인 그 총괄선대위원장 바로 밑에 종합상황실 만들고 거기에 이제 본부장들을 본인이 또 임명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건데. 네. 그래서 아마 봉합되는 국면은 있긴 한데, 네. 근데 아직도 뭐 나중에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네. 어떤 그 봉합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서로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합의를 했고 그 예. 합의가 결국은 선대위 출범 전에 모이는 것으로 네. 결론이 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봉합이라는 이제 표현을 최진봉 교수께서 써주셨는데, 장성철 교수님, 어쨌든 결국 하나가 된 대단위의 선대위 출범이 됐잖아요. 네. 이렇게 된 것이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인가요? 아니면 이런 미완성의 봉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력의 부족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윤석열 후보의 평소 비판적인 입장인데 이 예. 부분만큼은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잘했다. 예. 어차피 이것은요. 네. 후보의 결단이 없었으면은 아하. 이것은 이대로 일이 정리가 안 돼요.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뭐 많은 얘기를 들으셨고 울산까지 찾아갔고 네. 본인이 고민도 했고 예. 참모들이 많이 건의도 했겠지만 네. 본인의 판단과 결단이 아하. 이렇게 오늘 2시에 통합선대위를 출범시키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인 판단과 결단의 승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한 것은 또 잘했다고 얘기해 줘야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찾아가지 마라라는 목소리 물리치고 네. 갈 거야, 무조건 갈 거야라는 그 결단을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가장 맞습니다. 중요한. 네. 최지봉 교수님, 예. 어떠세요? 역시 마찬가지의 평가이십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닙니까? 네, 네. 장 교수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 앞부분의 정치력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어쩔 수 왜냐하면 없이?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네.
이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모시는 것은 그거는 뭐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당연히 오셔야 되는 거라고 윤석열 후보도 알고 있을 거고. 그러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부분을 결단한 부분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근데 네. 그게 정치력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얘기와 동일한 거예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계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그 계기를 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계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완전히 서로가 마음이 맞아서 온 건 아니라고 제가 아까도 지금 드렸잖아요. 남아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두고 예. 보세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모이긴 네. 모였는데 예. 그 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서로의 계산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대의는 같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출범하기 전에 모여서 하자. 대신 이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날 부분은 곳곳에 저는 산재해 있다고 보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윤석열 후보를 만나가지고 당무 우선권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합의문에 집어넣었어요. 거기 보면 윤석열 후보가 당무 우선권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당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물론 후보의 입장과 후보의 어떤 대표성을 인정해서 한다고 돼 있지만 거기서 중간에 무슨 일이 충돌이 되게 되면 서로 자기의 권리를 또 주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요. 네. 김병준 지금 상임선대위원장하고 총괄선대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 사이에 갈등의 요소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봉합하고 가지만 서로가 입장이 같고 대의를 위해서 모이긴 모였지만 그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하나 되는 형태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장성철 교수님, 지금 일단 김종인, 김병준 두 분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수영 교수라든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느낌이고요. 또 하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강하게 비판했던 윤핵관, 과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냥 두 분 만나는 걸로 해결이 됐을까? 여기에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 측근에 이핵관이 있다라는 일부분의 주장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다 해결 다 된 겁니까? 아니면 뭔가 아직까지도 여진이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해결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래요?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보면은요. 선대위가 출범을 하면 총괄 선대위원장이 모든 거를 다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준 위원장이 약간의 뭐 이견이 있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실질적으로 총괄 선대위원장의 지시를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후보가 신임을 했고 직접 영입을 했고 당 대표가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 하면서 떠받들고 있잖아요. 그분의 권위에 도전할 만한 윤핵관이 이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없어진 겁니까? 그들의 뭐 영향력이나 입이 없어진 거죠. 입이 없어진 거다. 이제 얘기 못 한다 이제. 당은 김종인 선대위원장 체제로 급속하게 재편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등이 아니라 약간의 이견이고 김종인 위원장이 김병준 위원장하고 좀 사이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에이 뭐 큰 충돌은 있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영역을 지켜주면서 원만하게 잘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교수님이 앞서 이제 조금 다른 시각을 주셨잖아요. 물론 지금 장성철 교수 말씀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잠재해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터져 나올 수도 있다.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 조건은 사실은 이제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성철 교수는 희망 섞인 얘기를 한 거고 저는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봐요. 교수님도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서로의 생각해요. 희망.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뭐 자명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합의문 만들어내고 이제 봉합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도 본인이 할 역할들은 충분히 심어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견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이게 큰 문제라기보다 그 안에서 갈등의 요소는 윤핵관이라고 활동을 안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활동할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그들의 입이 아직 살아있을 거다. 그럼요. 그런데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요소는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병준 지금 상임선대위원장하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서로 뭐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인사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제가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만. 그런 보도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뭐 물론 당연히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지금 갈등이 있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본인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두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총괄선대위원장이 본인이 모든 걸 주도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안 들어오신 것처럼 하면서 본인이 원탑으로 계속 활동을 해오다가 갑자기 뒤로 물려나서 역할이 축소되고 없어지면 그분 입장에서도 자존심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총괄선대위원장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할 건지 아니면 뭐 제도든 아니면 정책이든 이런 부분에서 갈등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게 불거질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언론 보도에서는 두 분이 뭐 눈도 안 마주쳤다고 했지만 거기 참석한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나갈 때 두 분이 또 반갑게 악수도 했고 그래요? 또한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위원장이나 김종인 위원장한테 그 빨간색 목도리를 둘러줄 때 웃으면서 막 박수 쳐줘가지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전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일각에서 이제 그런 그 이야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경제민주화 약속받았다가 기만당하고 화내고 떠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함께 하자 했다가 역시 화내고 떠나시고 이번에는 어떤 확답도 없는 상태에서 합류했다가 중간에 또 심기가 뒤틀리실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본인이 먼저 규정을 했어요. 본인 역할에 대해서. 아유 나는 뭐 대선에 이기더라도 내가 뭐 더 이상 뭐 바라는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게 늘 하시던 말씀이죠. 이렇게 내려놓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1호 공약으로 코로나의 위기에 처한 그런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 약자와의 동행. 이거를 제1호 공약으로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민주화를 이제는 접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라고 보여져서 후보와 갈등은 그렇게 크게 없을 것 같다. 과거와 다르다? 네. 아니 최지문 교수님 그런데 민주당은 상당히 좀 저평가를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 역시 아마추어 무능력이 드러났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에게 휘둘렸다. 또 이준석 대표에게 휘둘렸다. 선거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윤석열 후보가 과연 이걸 다 장악하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캐릭터가 센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각자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괄선대위원장 예하의 모든 사람이 다 혼연일체가 돼서 갈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싹 틀어쥐고서 모든 걸 주도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밑에 워낙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각각의 캐릭터가 강해요. 그리고 본인들의 주장도 많고 본인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쉽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한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갈 거냐. 물론 대선은 승리라고 하는 목적으로 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본인들의 주장이 충돌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고요. 해석의 차원도 저는 다르다고 봐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큰 선대위를 만들어서 출범을 하지만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20, 30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는 과정에서 이 윤석열 후보 측이나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면 거기서 또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거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이 되셨죠. 이분 같은 경우도 경제민주화 얘기를 포기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의 주장을 계속 하실 거고요. 이랬을 때 윤핵관이나 아니면 핵심 이제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윤 후보가 과연 그 상황에서 누구 편을 들 거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의 희망이 맞을지는 저희 지켜보고 판단을 하기로 하고요. 저희 댓글에 영포레버님 저는 한 자리 얻을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댓글에 아니 방송하면서 댓글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판단과 결정을 좀 제가 칭찬을 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선대위 구성 자체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됐어요. 뭐냐면 선대위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심점이 있느냐라는 것과 종적으로 정말 단순한 체계가 되느냐. 저는 그 두 가지를 봤는데 그게 두 개 다 됐어요. 구심점은 김종인 위원장이 됐고요. 총괄선대 본부장을 딱 한 명으로 지정해놨어요. 임태희 전 비서실장.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난잡한 그런 선대위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지휘계통이 선언. 지휘계통이 아주 심플하고 스마트한 그런 선대위가 됐거든요. 이거 효율적인 선대위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희망과 평가 어떤 분이 더 맞을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민주당으로 가보죠. 최지범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의 민주당.
과연 국민의힘의 윤석열보다 더 잘 해나갈지.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가정사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쓴 표현이 비천한 출신이다.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 또 논란이 막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왜 그게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무슨 직업에 대한 뭐 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도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힘들고 어렵게 살았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우리 일반적인 표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혼자의 힘으로 일어서게 소년공 돼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재해도 당하고 그리고 그래서 검정고시에서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사법고시 합격한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 가정이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고 이제 비천한 얘기하면서 왜 이 얘기가 또 나왔냐면 주변에 이제 예를 들면 형님이라든지 형수님 그다음에 이제 조카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집안이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비천한 삶을 살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이재명 후보 말처럼 아버지는 청소하시는 일을 하셨고 어머니 되시는 분은 화장실 앞에 서가지고 그 휴지 같은 거 팔고 그래서 이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형님 건설 노동자 하셨고. 네, 그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다들 각자의 삶에서 정말 이게 버텨내고 살아내기 위해서 거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소위 그렇게 얘기하는 형님이든 형수님이든 조카든 그런 일이 발생한 건데 그걸 가지고 본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저는 뭐랄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비천하다고 얘기한 게 왜 직업에 대한 어떤 폄훼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장 교수님. 가난한 분들이 다 비천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라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가난하다고 그래서 음주운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사칭하지 않습니다. 폭력행위에 연루되지 않습니다. 형수에게 그렇게 정말 말로 옮기기 어려운 그런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찔려서 그런 얘기를 먼저 고백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성팔이 정치에 지금 열중하신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으니 일단은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해서 울컥하고 눈물을 흘리고 큰절하고 나 어렵게 살았어요 라는 감정적인 접근을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길게 끌어가면은 결코 좋지 못하다. 나약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 이제 그만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 교수의 일방적인 폄훼라고 저는 보고요. 그게 눈물 흘리고 예를 들면 감정이 격해서 얘기하는 것이 꾸며진 거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이 삶을 살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감성팔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정말 본인의 삶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쭉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고 그 과정에서 얘기했던 말이 또 뭐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뭐 음주운전 이런 문제는 가난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다 사과했고요. 잘못한 것이고. 잘못한 것이고 가난한 거하고 그하고는 연관돼 있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한 고백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감성 정치는요. 짧게 임팩트 있게 진솔하게 해야 되는데 과연 진정성 있게 하시느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쇼냐 진정이냐. 왜냐하면 두 가지 부분인데 그 형님은 저희 아버지는요. 법대 나오셔가지고요. 순경하셨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우리 아버지는요 도박해가지고 우리 재산 다 날렸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어느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얘기하죠. 제가 가장 후회되는 거는 형님하고 화해하지 못한 거예요라고 얘기하잖아요. 형수랑 조카 있습니다. 그분들과 화해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과 화해 안 하면서 왜 돌아가신 형님 얘기만 하냐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쳐온사이킥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계속 하십시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도 거쳐오는 정치평론 해주신 계속 말씀하십시오. 최진봉 교수님, 장성철 특임 교수님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